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대회 본선 PL을 맡은 이현정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팜 시장의 다양성과 이를 위한 복합 환경 제어 요소 기술, 특히 본 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기반의 스마트팜을 어떻게 복합 환경 제어기와 연계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제어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다양성, 그리고 모니터링 요소,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며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본 대회에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소위 스마트팜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IoT와 ICT, 즉 컴퓨터 기반의 기술들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지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거기에 쌓여져 있는 어떤 지식들과 기술들,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사람의 경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대회에서는 ICT, IoT와 그 다음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기술은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팜과 동일한데요. 여기에 사람의 경험 대신에 AI가 들어가서 본 대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본 대회는 기존에 있는 컴퓨팅 기술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농사에 관련된 영농 기법들과 그리고 스마트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험을 AI가 대신하는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본 대회에 좀 더 적합한 솔루션이 개발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시장의 요구에 어떻게 플렉시블하게 대응할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왼쪽 차트에 보면 한 명의 명인의 경험이, 1인의 명인의 경험이 99%의 농가의 수익을 향상시킨다 라는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즉, 농사 잘 짓는 분의 어떤 방법들을 따라하게 되면 결코 망하지는 않는다는 의미겠죠. 마찬가지로 잘 만들어진 AI 솔루션은 이 한 명의 명인의 역할을 충분히 대신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시장, 즉 스마트팜 시장에서 확장도 돼야 되고 또 이식도 돼야 되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다양한 환경 시장에서 AI가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런 영역들은 차츰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다양성이라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은 이제 사람이 아닌 AI 쪽에서 많은 부분 처리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AI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팜 솔루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센서, 그리고 장치, 온도 센서, 습도 센서, 그 다음에 장치라고 한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개폐기라든지 환풍기라든지 송풍기, 기타 CO2 공급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겠죠. 이런 센서와 장치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물론 양액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즉 어떤 센서를 갖다가 쓰든지 어떤 장치를 붙이든지 그대로 응용될 수 있는 솔루션, 즉 가변성과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는 DI 기반의 제어 기술 혹은 제어 드라이버가 기본적으로 또는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어집니다. 즉, 디펜던시 인젝션이 이런 시스템들을 좀 더 플렉시블하게 다양한 시장의 요구에 맞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온실이 구성되어지고 있는 모양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이제 화면에 띄운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닐 온실을 이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유리 온실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센서들이 들어가고 그 센서들을 제어하는 어떤 드라이버
또 센서로부터 취득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어기들을 동작시킬 것이냐는 것들을 판단하는 요소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본 대회에서는요, 아래 그림과 같이 TCP 기반의 소켓을 API로 제공을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소켓 TCP 기반의 API를 이용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PostgreSQL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가서 센서와 제어기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DI, 즉 센서와 장치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여기에 거론되어 있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현재 센서들이 디지털 방식,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유선의 이제 RS 232C 시리얼 통신 방식, 그 다음에 I2C 방식, 더 나아가서는 SPI 방식, 그리고 전통적 혹은 고전적으로 사용되었던 저항의 변화와 전압의 변화 등을 체크하는 센서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측된 프로브 단에서 나온 그런 신호들을 어떻게 제어기로 송출할 거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대부분 유선을 많이 쓰고 있지만 점점 무선으로 가는 추세가 지금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로라나 RFM, 지급이도 좀 예전 방식인 것 같은데 요즘은 로라를 많이 써서 송수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어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유선 구간에서 이제 제어를 하고 있는데요. 나아가서는 무선 구간으로 제어 영역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우리가 적정한 표준, 즉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로토콜이 완벽하게 정의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은 앞에서 제가 화두로 던졌던 다양한 시장, 즉 센서와 장치로부터 독립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표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다양한 이 스마트팜 시장의 요구에 적합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봐집니다. 본 시트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은 것입니다. 어떤 센서에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이걸 스마트팜에서 사용하고 싶다라는 상황이었을 때 그 센서의 통신 방식이 게더링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신 방식만 예를 든 것입니다. FM 방식이냐, 로라 방식이냐, SPI냐, I2C냐, 혹은 TCP냐, UDP냐, 이런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어떤 저항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이냐, 전압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어떤 GPIO 같은 접점 신호를 가지고 처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각 센서를 공급하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데이터 시트가 각 업체들이 다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업체는 앞에 2비트를 센서의 종류로 표현하고, 어떤 업체들은, 어떤 공급 업체들은 마지막 2개의 비트를 센서의 타입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여기에 있는 경우의 수만 따지더라도 약 80개 정도의 경우의 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센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취합하기 위해서도 어림잡아도 80가지 정도의 드라이버가 만들어져야지만 다양한 시장에 보급할 수 있는 솔루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다양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식,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DI 기반으로 드라이버들을 개발자 혹은 이 센서를 제작한 업체에서 드라이버를 탑재할 수 있는 플렉시블한 그런 유연한 시스템으로 통합하였을 때 정의되어진 프로토콜 기반으로 어떤 센서 혹은 어떤 장비가 들어오더라도 운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거론한 이런 센서들로부터 취득되어진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예를 들어서 24.5도라는 온도가 과연 딸기, 토마토, 오이 등 각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본 대회에서 선택한 토마토에 대해서도 24.5도라는 온도가
작기별로, 즉 정식에서 수학에 이르는 그 모든 구간 동안에 같은 의미로 작용을 할 것이냐, 혹은 다른 의미로 작용을 할 것이냐는 우리가 면밀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즉 24.5도라는 것은 작물별로 혹은 작기별로 상당히 이 온실에서 자라고 있는 이 식물들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온도와 역시 마찬가지로 습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본 대에서도 이제 수경 재배를 양액기를 이용해서 지금 진행을 할 것인데요. 그 중에서 일사량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CO2와의 어떤 관계 곡선을 통해서 온실 내부의 환경을 제어하는, 즉 맞추어져 있는 환경이 아니라 현재의 환경을 가지고 최적화시키는 방식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센서로부터 취득된 이런 데이터들은 그 숫자의 의미가 지극히 가변적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릴 것이고요. 온도, 습도, 일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CO2, 그 다음에 온실에서 계측되는 데이터, 즉 센서로부터 취득되는 데이터들은 단일계로서의 의미는 매우 적게 활용이 되어집니다. 즉 온도와 습도가 짝을 이루고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pH와 EC도 짝을 이루겠죠. 양액을 공급하기 위한 토양 습도와 토양 온도, 그 다음에 일사도 짝을 이루게 됩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이제 평창에서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평창같이 겨울에 상당히 온도가 내려가는 이 지역에 있어서는 풍향과 풍속도 짝을 이루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단편적으로 온도를 낮추고 혹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천창이나 팬이나 난방기나 이런 것들을 가동을 하게 된다면은 온도라는 조건만 가지고 가동을 했을 때 습도에 문제가 생기고 또 배지가 마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즉 복합적으로 AI에서 판단을 해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인 요소로 관리하는 것이 본 대회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 내가 천창을 열 것인지, 팬을 돌릴 것인지, 온풍기를 가동할 것인지, 양액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지극히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대회에서 이런 사람의 경험들을 AI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 앞에서는 그 하우스 내부의 온도 변화의 차트였고요. 지금은 이제 노지에서 키우는, 참고적으로 본 데이터는 그 김제에서 시설하우스와 그 다음에 노지에서 인삼을 키우시는 분의 실제적인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일반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만 온도와 습도는 곡선이 정확하게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온도와 일사는 정확하게 비례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그 농가들에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결로 현상들, 특히 겨울철에 나타나는 이 결로 현상들이 재배하는 농작물의 많은 스트레스의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차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로 현상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도 예상을 하고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데이터들과 또 하나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습공기 선도 같은 기존에 연구하셨던 이런 차트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습공기 선도와 지금 현재 계측되어진 이런 센서들에서 계측되어진 이런 것들의 관계를 프로그램적으로 해석을 하여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지점 혹은 어떤 장치 혹은 시간대들을 계산을 해내서 최대한 이 결로 현상을 줄여나가는 것도 요번 대회에서 관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 대회하고는 조금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여기 일자로 쭉 내려가는 부분이 이제 그 토양의 습도 곡선입니다. 즉 토양에서 특히 토경 재배를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토경 재배를 할 때는
언제 물을 주었는지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만 이게 얼마만큼의 속도로 지금 물이 수분량이 줄어들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진흙에 가까운 토양일수록 물 빠짐이 나쁘기 때문에 이 곡선이 완만할 것이고 사질 쪽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토양의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기에는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이며 또 어떤 패턴의 관리 기법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도 동일하게 검토돼야 될 부분. 즉, 물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 빠짐의 현상을 해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에 또 하나가 적산 온도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 부분은 수박의 적산 온도를 가지고 수박을 이제 언제쯤 수확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수박의 적산 온도, 즉 수확을 하기 위해서 최적의 이제 적산 온도는 1000도씨입니다. 네, 1000도씨.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963도씨.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수확을 할 때가 됐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금 수박이 좀 찡그리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지금 이미 1362도, 좀 오타가 있네요. 예, 그러면 362도씨를 초과했다. 이미 수확을 할 때가 지나 버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초세 관리를 잘못하거나 뭐 생장 과정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결로 현상들이 아주 빈번하게 있었다라든지 또 냉해를 입었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미 시기적으로 그리고 적산 온도라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수확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작물의 상태는 별로 좋지 않은, 예,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지금 만약에 이거는 제가 임의로 가공한 데이터입니다. 만약에 이런 현상이 수박을 키우는 어떤 농가에서 일어났다 그러면은 더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판로가 이미 막혀버린, 즉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1000도씨라 이제 수박의 적산 온도다. 그러면은 초보 농들도 이 적산 온도라는 개념만 가지고도 수확 시기를 알아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솔루션이 되겠죠. 여기에 AI 기법들이 더 들어간다면 좀 더 정확한 출하 시기 혹은 수확 시기를 예측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요, 제가 지금 화살표 두 개를 위아래로 이렇게 지금 찍어 놓았는데요. 요 습도가 평균,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평균 습도이고요. 빨간색이 최대 습도, 그 다음에 이 황토색이 이제 최소 습도. 지금 다른 구간에 비해서 이 부분이 습도가 같은, 지금 이거를 드로잉 한 것이 시간 단위로 드로잉 한 것이니까 1시간에 상당히 많은 습도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트를 드로잉 해보면은 온도도 그 같은 시간대에 온도의 변화폭이 상당히 큰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측창이나 천창, 어떤 인위적인 어떤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겨울철에 천창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열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갑자기 너무 많이 열렸다. 결국은 이거는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PWM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조절하지 않고, 즉 내가 천천히 열든지 아니면은 조금 열고 많이 기다리고 조금 열고 많이 기다리고 하는 이런 반복적으로 이거 천창이나 처창을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은 이 바깥의 찬 공기가 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치마도 이렇게 옆에 바람이 직접 치지 못하게 치마도 만들어 놓고 하지만 어찌되었든 바깥쪽에 있는 찬 공기가 직접 이 작물에 지금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이 온도 변화 중에서 온도 변화의 폭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에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차트를 준비한 이유는요,
논산에서 이제 딸기를 키우시는 분의 차트인데요. 이분이 CO2 공급기를 이제 구매를 하셨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이제 액화탄소를 가지고 CO2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CO2 공급기를 구입을 하셔서 약 1800에서 2000 ppm 정도의 이 CO2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요. 예. 이게 그 작물이 정상적으로 지금 호흡, 즉 광합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측할 만한 차트의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CO2는 공급이 되고 있는데 식물들의 반응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광합성을 위해서 필수 조건 중에 하나인 CO2가 적정 이상의, 즉 좋은 조건으로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들에게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다른 조건이 만족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가서 습도를 그냥 그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해서 이렇게 뿌려서 습도를 강제적으로 좀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의미한 CO2 곡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식물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 습도가 너무 낮게 되면, 주변의 습도나 아니면 근권부에서 흡수되는 수분의 양이 적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수분 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공을 이렇게 딱 닫고 있겠죠. 기공을 닫고 있다라는 의미는 호흡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일 것이고, 그럼 그 상태에서 아무리 CO2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식물에게는 좋은 영향이, 개들한테는 습도가 우선인 조건이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실제 농가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습도만 가지고 생각할 수도 없고 CO2만 가지고도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이 차트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습도와 CO2가 같이 맞아야지만 유의미한 어떤 결과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딸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간 온도와 야간 온도, 즉 가이드라인입니다. 딸기를 키우려면은 이렇게 키워라. 그래서 생육 촉진기에서부터 출래기, 개화기, 비대기, 수확기까지 낮에는 이 빨간색 구간의 온도를 맞춰라. 그 다음에 밤에는 이 검은색, 두껍게 표시되어 있는 이 검은색 구간의 온도를 맞춰라 라고 제안을 해주는 가이드라인이 되겠죠. 처음에 작성할 때는 이 라인을 제가 토마토로 만들었었는데 너무 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현재 딸기로 바꾼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요, 이것도 좀 제가 가공을 한 데이터인데요, 실제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출래기 이전의 데이터 형성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면은 낮에 온도 곡선과 지금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낮의 곡선이고요. 검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실측된 데이터의 밤의 온도 곡선인데,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 농사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즉, 이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이 온도 곡선은 이 빨간색 구간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 검은색은 이쪽 검은색 구간으로 들어가 주면 초보 농들도 이 구간에 맞춰서 운전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AI가 이런 어떤 표준화된 구간 안에서 온실내 환경을 잘 맞출 수 있는 솔루션들이 개발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요, 우리나라는 겨울철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겨울철과 여름철에 일몰과 일출 시간이 다릅니다. 즉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의 개념에 반드시 일몰과 일출의 개념으로 시작 시간 혹은 종료 시간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새벽 6시다 라는 시간을 정해놓게 된다면 이게 오늘의 6시와 그 다음에 몇 개월 후의 6시는 일조량에 있어서 전혀 다른 의미의 6시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의 개념에는 일몰과 일출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선에서 그 온실을 제어할 때요, 지금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를 계략적으로 모식도로 이제 그려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복합 환경 제어기를 직접 컨트롤하진 않고요, 복합 환경 제어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API 미들웨어를 제공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개발 언어를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뭐 파이썬을 쓰시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이 됐든 뭐 자바가 됐든 C++가 됐든 일반적으로 개발을 하셨던 분들은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소켓 방식의 TCP로 결국은 이 복합 환경 제어기에서 제공해주는 기능들을 API 미들웨어에서 랩핑을 해서 여러분들이 쓰시기 편하고 익숙한 방식의 소켓, TCP 또는 UDP 방식으로 이제 내어 드릴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API에서 제공해주는 그 방식대로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복합환경 제어기는 자동 운전은 하지 않습니다. 자동 운전을 한다면 그것이 복합환경 제어기의 성능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발한 그 AI 모듈의 성능인지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100% 수동 운전, 복합환경 제어기 측면에서는 100% 수동 운전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뭐 자동이 됐든 수동이 됐든 여러분의 로직에 의해서 제어하는 방식으로 제어를 하시면 될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API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실제로 계측된 센서들의 값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몇 시에, 몇 분 동안, 몇 퍼센트 혹은 얼마만큼의 개방도를 가지고 팬을 돌렸는지 혹은 창을 열었는지 아니면 보온이나 선스크린을 작동을 시켰는지가 전부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AI 로직을 만드는데도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겠고 당연히 이런 것들은 평가에도 반영이 되는 항목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모드버스 RTU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컨트롤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PI 미들웨어에서 다 소켓 방식으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로우 레벨에서 이제 이 미들웨어하고 복합 환경 제어하고 통신하는 방식인데 화살표 모양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재밌는 하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빅데이터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또 AI라든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우리 스마트팜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만화 그림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제가 빠르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3명의 친구,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한 사람을 딱 때렸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때린 사람을 보고 잘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친구 외에 지나가던 사람이 이 상황을 보고 들었어요. 어떤 상황? 한 사람이 때리는 사람 보고 잘한다 라고 말을 했다 라는 것을 낮에 보고 듣고 저녁에 들어와서 인터넷에 이제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때리는 사람을 보고 잘한다 라고 말했다 라고 이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색 사람은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겠죠. 자, 이 사람이 이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때리는 사람을 보고 잘한다 라고 말했다 라고 이 글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빨간 사람이 잘했네 라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죠. 실제적으로는 이 빨간 사람이 성격이 나빠서 혹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또 다른 한 명의 친구가 잘한다 라고 얘기했던 거는 잘한다 짝짝짝일까요? 아니면은 잘한다 잘해의 의미의 잘한다 였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즉 농업에서 특히 스마트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편적으로 가지고 갔을 때 온도 하나, 습도 하나, CO2 하나 이렇게 어떤 단편적인 요소로 가져갔을 때 스마트팜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잘한다 짝짝짝이 되셔야겠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잘한다 잘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스마트팜에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요소 중에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pH와 EC를 왜 측정할까요? 양액에서 EC를 측정하고 재배에 충분한 EC 조건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pH 조건이 맞지 않았을 경우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을 때는 뿌리가 썩는다든지
혹은 pH가 너무 낮게 측정될 때는 흡수를 안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양액을 조성하기 위해서 원액을 만들 때 좀 비싼 이 양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잘 조성된 양액이 그대로 배액으로 빠져서 이게 버려져 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현상들도 그 pH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즉 양액도 pH와 EC가 쌍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온도와 습도가, 또 습도와 CO2가 이렇게 쌍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라는 개념의 어떤 일몰과 일출을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대상을 내가 열을 거냐 멈출 거냐 닫을 거냐를 판단하실 때도 분명히 이 센서가 아니라 센서 그룹의 어떤 의미들을 재해석하셔서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요, 이 컴퓨터로 어떤 프로그래밍을 개발을 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0.4톤의 화물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1톤 트럭으로 옮기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0.4톤을 1톤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보통 최소 단위를 바이트에서 이제 비트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공되는 API는 비트 레벨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이트 레벨에서 바이트를 다시 8개로 쪼개진 비트 레벨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즉,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켜 있는 조명을 껐다 혹은 켰다, 이 온 오프 하기 위해서는 몇 비트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비트면은 충분히 0이면 끄고 1이면 켜고, 어떤 조명 혹은 지금 뭐 온실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를 구동시킬 거냐 정지시킬 거냐라는 한 비트면은 충분한 데이터 양이 된다는 것이죠. 즉, 한 바이트에서는 8개의 어떤 환풍기나 유동팬을 껐다 온 오프를 할 수 있는 상당히 큰 양의 데이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이 코딩돼서 나온 어떤 결과물들을 보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0.4톤을 1톤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나 적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0.4톤을 우리 비트나 바이트 레벨로 온다면은 8비트가 1바이트니까 0.5바이트가 되겠죠. 4비트면은요. 그러면 0.5바이트면은 바이트라는 타입의 변수 타입을 써서 옮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코딩 되어진 결과물들을 보면 인티저, 나가서는 더블, 플롯, 뭐 이런 것까지 선호를 해서 이제 되어져 있는 것들을 봤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고, 메모리는 좀 나중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전반적으로 속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컴퓨터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트 레벨까지, 비트 연산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비트 레벨의 비트 연산과 그 다음에 당연히 담을 수 있는 0.4톤은 1톤에 옮긴다라는 개념을 반드시 머리에 두시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본선에 올라오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요. 제가 첫 페이지에서 DI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Dependency Injectio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모듈, 그리고 앞에서 표현한 대로 한다면은 프로토콜은 자바를 기준으로 해서 abstract 클래스나 혹은 인터페이스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API에는 그것들을 상속을 받아서 임프리먼스한 클래스 방식의 어떤 함수, 펑션이나 메소드들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정의되어진 인터페이스에 있는 방식, 즉 A 센서가 들어오든 B 센서가 들어오든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모듈화된 API로 여러분에게 제공이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제가 이제 그 매뉴얼을 통해서 진출팀에게 이제 따로 교육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여기 제가 지금 빨간색 네모로 이렇게 쳐놨는데요. 아무리 모듈화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모듈을 사용하는 방식에
1부터 10까지 더하는 것은 우리가 55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반복해서 연산해야 될 것들이 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루프를 돌면서 뭐 1부터 뭐 10억 번까지 루프를 돌면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을 할 것이냐. 이건 단순히 이제 적산의 개념으로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배웠던 이런 수학 공식인 리미트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로 쓸 것이냐, 혹은 뭐 n부터 10억까지로 쓸 것이냐, 혹은 아니면 아예 내가 인테그레이션 적분을 할 것이냐, 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퍼포먼스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한 연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반복적인 루핑이 필요한 어떤 적산이라는 개념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수학적인 접근 방식을 권유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스마트팜 시장의 다양성이라는 것을 베이스로 깔지 않고 시작되어진 자동 제어 모듈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한 그 비닐하우스 농가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예, 뭐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죠? 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 이분은 1년 차에 이거 하고, 2년 차에 이거 하고, 3년 차에 이거 하고, 돈을 이제 농사를 잘 지셔서 조금씩 이제 장비들을 추가하신 것이죠. 이게 뭐 나쁜 그림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각 장치들이 연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계. 그래서 측창 따로, 천창 따로, 뭐 양행기 따로, 뭐 팬 따로 다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이거를 스마트팜 장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여기다 스마트팜이라는 이름은 붙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플리시팜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예. 결국은 이렇게 많은 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동 운전이 되지 않는다면 스마트팜으로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연동이 안 될까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속한 그 프로토콜, 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DI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어지고 보급이 되어지고, 그리고 A 회사, B 회사와의 어떤 제품들의 연관성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결국은 표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되지 않은 시스템들로 계속 이루어진다면 안타깝지만 이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팜의 시작은 표준화된 모듈에서 시작한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인 생각으로 접근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또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어를 하는데요. 이게 참 일반적으로 혹은 전통적으로 많이 제어하는 방식이 이제 왼쪽에 있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반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의 방식입니다. 어쨌든 천창이 열리고 뭐 유동팬이 돌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거 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스마트팜이나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마 이거는 다 보셨을 거예요. 전기 컨트롤 박스를 열어보면은 수십 개 쫙쫙쫙쫙 붙어 있는 이 마그네틱 컨택터. 예. 마그네틱 컨택터도 아주 매우 좋은 그리고 안정적인 제품이죠. 그런데 제가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마그네틱 컨택터로 PWM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Pulse Width Modulation. 즉, 우리가 창을 돌리는 모터를 천천히 돌리고 싶다. 왜? 겨울철에 찬 공기 확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천천히 돌리고 싶다. 이럴 때 PWM 밖에는 이제 어떤 방법이 없는데요. 뭐 아까 뭐 조금 열고 많이 기다린다 뭐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된다면 PWM의 작동 원리상 PWM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온오프를 반복해줘서 상대적으로 전압을 낮추는 동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온오프가 이렇게 쭉 반복이 될 텐데, 그렇다면은 뭐 그거를 버틸 수 있는 마그네틱 컨택터는 없겠죠. 금방 고장 나겠죠. 제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PWM으로 돌려봤는데요. 30초 정도 돌더니 안 돌더라고요. 따라라락 하지 빡 하고 끝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방식으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동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인 신호에 의해서 동작되어지는 반도체 계열의, 지금 이거는 이제 모스펫인데요. 모스펫을 이제 H 브릿지로 이제 형성을 하게 되면은 정회전, 역회전의 가능한 회로가 이제 구성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은 뭐 미리세컨 단위로 온오프를 반복하더라도 문제가 없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PWM으로 이 모터들을 동작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이쪽에서, 왼쪽에 있는 추세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추세로, 그리고 이제 이 모스펫들도 이제 이렇게 뭐 H 브릿지를 직접 뭐 구성을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터 드라이브 형태로 이제 개발되어져서 나오는 제품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제품들을 쓰실 때 뭐 소형화되고 값도 싸고 안정적이고 기능적으로도 좋은데요. 좀 문제가 되는 소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발열입니다. 반도체의 특성상, 특히 모스펫의 특성상 열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발열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또 남아있는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전기적인 제어에서 전자적인 제어로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많이들 보셨던, 오른쪽에 있는 제품들은 이제 많이들 보셨던 제품들이게요. 이것도 이제 많이 보셨던 제품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제어기에서 제공해주는 GPIO가 개수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라즈베리 같은 경우에는 40핀의 발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 40핀이 전부 40개의 GPIO를 해주는 게 아니죠. 뭐 5V 2개, 그라운드 몇 개, 3V 하나 이렇게 쭉 따져보면 실제적으로 40개의 핀 중에서 GPIO를 쓸 수 있는 핀은 그렇게 많지 않은, 여유롭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60개의 어떤 LED를 개별적으로 껐다 켰다 하고 싶다면은 뭐 라즈베리나 혹은 뭐 아두이노나 뭐 어떤 PLC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많은 GPIO를 제공해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 시프트 레지스터라고 하는 8비트 기반짜리도 있고 16비트 기반짜리도 있는데, 이런 시프트 레지스터를 쓰면은 어떤 제어기의 개수에서부터 상당히 좀 자유롭게 동작이 될 수 있는 기기들을 컨트롤할 수 있겠죠. 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PWM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금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있고, 이게 지금 뱅글뱅글 도는지 안 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창을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이것이 제가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겨울입니다. 아주 추워요. 바깥에는 영하 몇 도, 안에는 영상 몇 도. 비닐하우스 누가 처음에 만드셨는지, 온실을 누가 처음에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겨울철에도 해만 뜨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요. 즉 안의 온도와 밖의 온도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겨울철에 창을 어떻게 열 것이냐. 바람이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불고 있으니까 여기를 연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창의 반대쪽을 열어서 이렇게 지그재그의 형태로 바깥에 있는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안의 온도를 낮춰서 전체적으로 시설의 온도를 좀 낮출 수 있는 현상,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풍향풍속계에 그 기상대에 달려있는 풍향풍속계의 정보도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게 안 되면요 냉해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영역이 이번 영역에서는 좀 빠져있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온실이 동작되고 있는 이런 상태들도 3D 기반의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돌려볼 수도 있고, 또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이런 그 기능들도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재 그 제주도에 있는 모 대학교의 온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LED, 인공광원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이제 켜놓고서 제가 CCTV 화면을 이제 캡처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붉은색으로 나와 있는 거,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빨, 적색 쪽에 650나노미터. 아마 요번에 그 평창에도 이 650대역, 요 정도 대역의 이 주 파장대를 가진 LED가 설치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20, 520, 550으로 파장을 조절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LED들이 또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작기별로 동일하게 650나노미터가 내가 심고 수확할 때까지 다 필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청색광도 필요할 때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특히 토마토에서는 별 영향은 없겠지만 버섯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 화고 작업, 이 등이 갈라지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한 10배 정도 높은 부가가치를 올리고 싶을 때는 당연히 이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는 LED만 가지고는 하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인공광원이 말 그대로 태양을 대체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공광원을 사용할 때 파장대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광량입니다. 우리가 보통 룩스라고 밝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파장을 아무리 잘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파장대를 조절할 수 있는 거라도 광량 자체가 적은 LED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즉 우선 조건이 광량이 우선이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LED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개를 더 소개하고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양액을 만들 때 양액을 조성하는 그 가격 자체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 배액 쪽에서 체크되어진 EC의 양을 가지고 이것을 재활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란 부분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물의 지금 얼만큼 컸는지를 재기 위해서 배지 자체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로드셀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이 되어질 수 있고요. 저는 이것을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온도계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 온도계입니다. 2,000원짜리 건스쿠 온도계. 건스쿠 온도계를 카메라로 보고 카메라에서 빨간색 캐치해서 거기를 다시 한번 세분화해서 온도를 맞춰줘요. 제가 지금 온도와 습도 센서를 보정할 때 제가 만든 이 센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식물 공장에도 요번에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들이 이제 식물 공장에도 쓰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생장 패턴을 분석하는 또 LED를 썼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AI 기반의 이런 솔루션들도 좀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생리장애라든지 생육 현상들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IP 31.207.47.94. 제가 이거 IP 추적해봤더니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농가에 접근을 했던 기록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왜 대한민국에 있는 조그만 이 농가의 스마트팜 시스템에 접근을 하려 했을까요? 거기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장난한 거죠, 장난. 요새 뭐 해킹 툴들이 워낙 인터넷에 쉬운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킹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그 스마트팜 그 제어기에 아마 모국 IP들이 많이 찍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제주도의 농가들도 이런 현상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분들이 장난으로 해킹을 시도해서 어떤 난수표적으로 뭐 의미의 숫자들을 보냈을 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뭐 1억 만에 하나, 뭐 한 번이라도 뚫리게 되면 그 상황이 해필이면 겨울인데 측창이 열리는 신호와 동일하게 매치가 되었다면 그 작기 농사 다 망쳐버리는 상황이 되겠죠. 즉 해킹 이 시도가 악의적이든 장난이든 무엇이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적으로 SH256으로 암호화해서 암복화를 하고 있죠.
뭐 이건 잘 아시겠지만 장난으로 풀 수 있는, 복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 시트를 통해서 해킹에 대해서도 꼭 대비가 되는 스마트팜이 요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